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52번째 이야기 훈련소 마지막 훈련. 이제 훈련소 훈련 일정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24일차로 진행되는 교육에서 마지막 날은 종합측정이었습니다. 21일차 교육은 구급법, 경계 등의 교육이었으나 그동안 다른 훈련에 비해 수월했고 조교들도 이젠 전처럼 날뛰는 것이 훨씬 덜했습니다. 실제로 교육 시간에는 구급법이나 경계보다는 그동안 미진한 제식이나 총검술 등을 반복 교육하며 측정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차는 토요일로 내무검사 등 일정이니 실제로 교육 훈련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1981년 1월 12일 월요일, 마침내 훈련소 제23일차 마지막 훈련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인간의 마음인지라 시원섭섭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오전은 적전술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고 이어서 내일 있을 연대장 이취임식을 연습했습니다. 1월 13일에는 30교육연대 연대장의 이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눈 녹음물이 질펀한 연병장에서 전 연대 병력이 모여서 행사 연습을 하는데 차렷, 경례, 열중시엇 등등 기본적인 동작만을 연습하는데도 전 병력의 행동이 통일되지 않아서 2시간 이상 꼬박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훈련소 마지막 훈련인 매복 훈련을 위해 교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소룡리 실거리 사격장 앞으로 해서 좌측으로 시골길을 걸어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 야산이었습니다. 마지막 훈련인지라 다소 풀어진 마음으로 이동하던 우리를 교관과 조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체 동작 그만! 이동 군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너희가 오늘 훈련 마지막 날이라고 벌써 군기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폐잔병 무리 같다. 전체 오리걸음 준비! 오리걸음 앞으로! 오리걸음은 너무 자주 해봐서 이제는 이력이 붙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소대였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내가 속해 있는 이 소대는 고문관 소대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소대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소대 내무반장은 다른 소대 내무반장보다 더 무섭고 악랄했기에 우리 소대는 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우리 소대는 어느 때부터인가 고문관 소대로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행군기를 트집 잡아 시작된 전체 기합은 오래지 않아 풀렸지만 우리 소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들 고문관 많은 소대가 보행군기도 최고 형편없어! 로 시작된 교관의 트집은 나머지 병력을 보내고도 오리걸음과 원산폭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보로 뛰어갔는데 처음 생각으로는 앞서간 병력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웬걸 그들을 지나쳐서 교장까지 내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정권 단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가장 많이 조는 소대로까지 낙인 찍혀 급기야 저녁 식사를 가장 나중에 배식받도록 하는 징벌까지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여러모로 억울한 점이 많았으나 그 누구도 항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것이 군대여 훈련병의 상황이었기에 그저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의 험난함에 비해 교육은 시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매복 교육은 말이 훈련이지 예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했던 전쟁놀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론 교육은 장황했지만 실제 실습은 조를 나눠 한 조는 숨어있고 한 조는 그 앞을 지나면서 누르고 던지고 쏘는 상황 대처, 그리고 입으로 총소리를 빵빵 내면 적들은 쓰러지는 그야말로 시시한 전쟁놀이였습니다. 사실 매복이야말로 실전에서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전술입니다. 고대로부터 전쟁의 승리 요인에는 적절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 전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GOP나 대침투작전 등에서 매복은 중요한 전술로 사용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전술임에도 실제로는 큰 훈련이나 작전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매복에서는 보안 유지와 기도 빈익,
그리고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을 발견하면 크레모어를 누르고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쏘는 단순한 대처만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매복 교육을 끝으로 우리는 군 입대 후 35일, 훈련소 투입 33일 만에 훈련의 전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겨울의 짧은 해는 벌써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려드는 저녁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이등병이들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53번째 이야기, 종합축정. 지난 한 달의 훈련을 결산하는 날, 1981년 1월 13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을 위한 지난 한 달 동안 인고의 세월, 그 고통과 서름과 애증의 시간들이 이제 그 정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과 오늘 하루는 그 무게가 수평을 이루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후에 있을 연대장 이취임식으로 인해 우리의 종합측정은 평소 업무 시작 시간보다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일조점호 후에 신속한 식사, 그리고 6시 30분 집합을 완료하여 측정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종합측정장은 연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영내에 있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큰 연병장이 한 개 있고 그 주변으로 소연병장이 몇 개 있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종합측정은 7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10명 한 개 분대씩 총 16개조로 나눠 각 측정장을 돌며 시험관 앞에서 측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측정 과목은 총 8과목,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이었습니다. 제식 16점, 총검술 8점, 사격자세 13점, 수류탄 4점, 화생방 4점, 각계전투 25점, 암기사항 필기시험 10점, 사격 20점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격은 이미 전원 합격으로 20점을 기본으로 획득한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과목에서 50점만 더 받으면 합격은 무난한 것이었지요. 그래도 중대장과 교관, 조교들은 혹시나 해서 측정 시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귀띔해주고 가르쳐주면서 혹시라도 불합격자가 나올까 하여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조별로 각 측정장에 두세 조씩 분산하여 측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각계전투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배운 것이라 기억도 생생한 약진, 호복, 야간 각계 등 수없이 반복하여 했던 훈련이지만 막상 시험이라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자세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측정관들은 예리한 눈으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쳐다보며 측정지를 채워나갔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더 긴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식, 총검술, 사격자세, 화생방을 거쳐 수류탄 투척까지 각 코스를 돌며 측정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긴장도 풀리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더구나 내무반장과 조교들의 설치는 것이 없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본래 측정은 10시 반까지 하고 연대장 이취임식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3대대가 한꺼번에 다 측정을 받으려니 시간이 여의치 않아 오전이 다 지나서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는 예정대로 연대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나는 군대 오기 전에 연대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딱지에서 소위 말똥 세계인 대령은 별 하나에 힘없이 잡혀 먹히는 것이었기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군대에 와서 보니 대령인 연대장은 감히 얼굴을 마주볼 수조차 없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대장의 이취임식을 위해 전 연대 병력이 연병장에 가득 모여 행사 연습을 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연병장 바닥은 얼어가고 우리는 뼛속까지 몰려오는 추위에 떨며 수없이 충성을 외치고 차렷과 열중쉬엇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본 행사. 그동안 연습한 것에 비해 행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가 힘들면 아마 그들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겠지요. 이것은 후일담이지만 이날 취임했던 연대장은 나중에 5.60공화국이 끝난 뒤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서운이 취소될 때 함께 서운이 취소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신군부에 가담하여 5공화국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이 취임식이 끝난 뒤에 우리는 마지막 측정인 암기 과목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역시 수차례 실시했던 시험인지라 별로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지요.
측정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니 정말 시원섭섭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은 많고 남은 군 생활도 요원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은 평온함도 찾아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4일. 마침내 어제 치른 종합 측정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중대에서는 2명의 불합격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중대에서는 대여섯 명씩 불합격자가 나왔다는데 다행히 우리 중대는 2명만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중 한 명은 그의 친척이 장성이라서 편한 곳으로 빼기 위해 일부러 불합격시켰다는 소문이고 보면 실제로 불합격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소대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동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문관을 넘어서 인사과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불합격해서 재측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해숙해진 얼굴로 재측정을 받으러 가는 그를 보며 내 마음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3년여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후일담입니다만 내가 전역하고 향토사단에서 전역 신고를 하러 갔을 때 바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예비역 병장으로 나타난 그는 3년 전 인사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군인으로서의 풍모가 몸에 밴 훌륭한 군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짬밥은 위대하다고. 아무튼 이날 재측정 결과 모든 중대원이 합격하고 당당히 배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번째 이야기, 보급품 전쟁.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군인은 보급품 때문에 살고 보급품 때문에 죽는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보급품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중요한 물자이지만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원흉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급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지극기한 안에 깨뜨리거나 부서지게 하면 그 모든 책임을 각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중대 인사기와 내무반장들은 보급품 관리에 신경 쓰라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손망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채워야만 퇴소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훈련소를 벗어나고 싶었기에 퇴소하지 못한다는 말이 가장 큰 벌칙으로 들렸습니다. 관물대에 잘 정리된 품목들은 건드릴 일이 없기에 그런대로 안심이었지만 문제는 매일 갈아입고 살아야 하는 속옷과 양말, 그리고 평상시 입는 군복인 작업복과 작업모 등이었습니다. 속옷, 양말, 작업복 등은 며칠에 한 번씩은 세탁해야 하는데 세탁 후에 말릴 때가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네모반 스팀 튜브에 걸쳐 널어 말렸지만 큰 옷은 세탁물 건조장에 가서 말려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감시병이 따라가서 빨래가 다 마를 때까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탁물 감시하는 것은 나중에 자대에 와서도 전역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도 나라 이전의 보급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급품 중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작업모라 불리는 모자였습니다. 세탁도 자주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머리에 항상 쓰고 다니는 것이기에 그리 쉽게 잃어버릴 리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작업모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모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중대 막사에는 수세식으로 된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수가 너무 적어서 160명이 한꺼번에 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병장 건너편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이 화장실이 모자를 잃어버리기에 딱 알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화장실의 칸막이가 써 있을 때에는 허리까지 오고 앉으면 딱 머리가 보일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모자를 쓰고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마음먹고 모자를 벗겨 달아나면 두 눈 번이 뜨고 모자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자를 잃은 사람은 다음에 그 화장실 주위를 배회하다가 똑같이 모자 쓰고 볼일 보는 사람을 보면 훔쳐다 채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9중대는 막사 2층에 있었고 우리 아래층에는 10중대가 있었습니다. 훈련 막바지인 1월 11일 일요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전후 몇 명이 속옷을 세탁하여 스팀 튜브에 널고 나머지는 창문을 열고 창틀에 걸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 걸쳐서 말리는 속옷을 그 누가 훔쳐가려 하고 거의 안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속옷 하나가 스르르 창틀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누군가가 창틀을 타고 올라와서 훔쳐가는 것이라 생각했고 얼굴을 보기만 하면 쫓아 내려가서 찾아오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틀 아래로 내려다본 우리는 아연실세 속옷을 들고 유유히 내려가는 것은 사람 손이 아니라 긴 장대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아래층 사람은 잽싸게 속옷을 내려 걷어들이더니 장대는 멀리 내던져 버렸습니다. 뒤이어 잃어버린 속옷 임자와 우리들이 아래층 10중대 네모반으로 내려갔으나 그곳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창틀 너머에 던져진 장대를 보이며 훔쳐간 속옷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요. 1월 13일 측정도 끝나고 연대장 이취임식도 끝난 그 밤에 우리는 보급품을 챙겨서 더블백에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달여 전 보급품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모반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품목을 확인하며 더블백에 넣었습니다. 하나라도 보급품을 잃어버린 사람은 네모반장의 지시봉으로 호되게 맞으면서 내일까지 반드시 채우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 그토록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훔쳐간 사람도 많은데 퇴소할 때에는 아무도 보급품이 없어서 퇴소를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자대에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55번째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혹시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어려서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다고 합시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다 보니 그는 마을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애매하게 오해와 질시 속에서 살게 되고 무지하게 고생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자신을 학대하며 키워준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닌 의붓아버지이고 정작 자신에게는 참으로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가 따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은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친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그렇게 고통받고 학대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논산훈련소 30년대 구중대 2소대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소대 네모반장은 참으로 독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계의 소대 네모반장 중 출신 기수도 가장 낮은지 다른 네모반장 앞에서는 꼼짝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사자나 호랑이 이상 가는 사람이었지요. 처음 입소 때부터 마지막 훈련을 마치기까지 그는 언제나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고 얼차려를 주고 현찰박치기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소대는 좀 융통성 있게 넘어간 일도 우리에게는 예외가 없었고 언제나 굳은 일은 우리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981년 1월 14일 모든 훈련이 끝나고 측정까지 마친 우리는 보급품을 챙기며 퇴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네모반장이 하사 한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동작 그만. 전체 주목.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평소 같은 도끼는 없는 목소리로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전체 잘 들어라. 그동안 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다.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네모반장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하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말씨에 귀가 멍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에게도 저런 면모가 있었는가? 하고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의 네모반장이 아니다. 진짜 네모반장은 여기 계신 이분이시다.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의무대에 후송가는 바람에 내가 부득이 여러분들을 맡게 된 것이다. 이제 진짜 네모반장님이 복귀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수인계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 그러고는 갑자기 칼같이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우리를 향해 충성! 소리도 요란하게 경례를 붙이고는 우리가 받을 새도 없이 뒤돌아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붓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학대만 하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닌 의붓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우리 소대가 받았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생각났습니다. 교보제를 나르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소대가 해야 했고, 기합을 받을 때면 우리가 타켓이었습니다. 식사 배식에서도 우리는 뒤로 밀렸고, 경계교장 이동 시에도 각계전투 교장에서도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였으며, 나중에는 고문관 소대로 전락하여 매복교장에 가는 길에서 정말 억울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새로 만난 진짜 내무반장은 매우 자상하고 마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훈련 초기부터 만났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 제대 말년이었고 다른 내무반장들보다 최고 고참이었기에, 그가 만약 처음부터 우리를 맡았다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퇴소식 때까지 그와 보낸 이틀은 훈련소에서의 지난 고난을 다소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자상하게 해주었고, 앞으로의 군대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대 말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는 말씨도 사회인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쟁쟁하게 울리던 전임 내무반장의 목소리에 익숙한 우리들은 도리어 그의 말소리가 생경스럽기까지 했었지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는데, 우리 이소대는 내무반장 하나 잘못 만나 훈련소 생활이 괴로웠던,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억울한 그때였습니다. 56번째 이야기, 진짜 소원수리 이야기. 앞서도 소원수리에 대하여 잠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나 문제점을 상부에 직접 보고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군대에서의 신문고라 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앞서 중대에서 인사계를 통해 받은 소원수리는 대부분 좋은 내용으로만 써서 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퇴소 전에 연대에서 받는다는 소원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정보에 밝은 몇몇 전우들이 중대에서 받는 소원수리는 가짜고 연대에서 직접 받는 소원수리가 진짜라는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우들 사이에서는 어떤 조교, 어떤 내무반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연대의 소원수리를 기다리며 벼르고 있었지요. 1981년 1월 14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전날 보고품까지 따블백에 정리한 우리들은 이날 오전은 내무반과 건물 외곽의 대청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재측정을 받으러 갔던 전우도 무사히 재측정을 마치고 모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며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소령계급장의 장교 한 명과 사병 한 명이 오더니 우리를 각각의 내무반에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오자 중대 인사계나 행정병, 내무반장, 조교 등 기관병들은 모두 사라지고 다만 그 장교와 사병, 그리고 우리 훈련병들만 남았습니다. 사병이 백지를 향도와 서무병을 통해 각자에게 한 장씩 나눠주자 장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연대본부에서 여러분의 소원수리를 받고자 나온 사람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동안 훈련을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혹한 체벌을 받은 일이 있으면 숨김없이 쓰도록 한다. 그리고 너희 후배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할 것도 있으면 쓰도록 한다. 이 소원수리에는 여러분의 관등 성명은 절대 적지 말도록 한다. 여러분이 쓰는 이 소원수리는 모두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여러분께 주어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므로 어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쓰도록 한다.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진짜 연대의 소원수리를 쓰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은 각자 종이를 받아들고 자기의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종이를 펼쳐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대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기억 속을 지나더군요. 훈련소 투입되던 날부터 악연처럼 얽혀 지내온 내무반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싫었고 증오스러웠는데 또 한편 그가 과연 우리를 미워해서 일부러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를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로써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은 그가 오늘 오전에 우리 진짜 내무반장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 때 그의 얼굴 표정과 말소리, 그리고 우리를 향해 충성을 외치며 격려하던 모습이 어우러져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조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모 상병이었는데 인상도 좀 험악한 데다 목소리까지 째지는 목청으로 우리를 굴리고 얼차려를 줄 때면 저승사자 같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고심하다가 전 내무반장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우리에게 격려하고 뒤돌아가던 그의 뒷모습이 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교한 사람을 문제 조교로 거론하고 기타 훈련소 생활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것 몇 가지를 적어내는 것으로 소원 수리를 제출했습니다. 모두들 소원 수리를 끝내고 그에 대한 이야기로 오후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과 같았습니다. 소원 수리의 효과는 이틀이 지나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1월 16일 퇴소식을 마치고 중대 앞에서 퇴소를 기다리며 더블백을 가지고 집 앞에 앉아있는데 악랄했던 그 조교가 역시 더블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오더니 며칠 전 우리 내무반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게다가 존대를 써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며 여러분을 괴롭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훈련을 돕고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러분께 많은 고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당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 수리 결과에 따라 훈련조교 보직이 해임되고 전방부대로 배치를 받아 떠납니다. 오늘 퇴소하시는 여러분 모두 전역하는 그날까지 군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충성. 인사를 하고는 더블백을 메고 총총히 뒤돌아서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의 두 눈에는 눈물 이슬이 비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또 한편 회한이 들기도 하더군요. 결국 그도 또 다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도 역시 부모님의 염려 속에 군대에 왔고 훈련병, 이등병을 거쳐왔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라는 특별한 조직과 체계가 우리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게 하였지만 입장이 바뀌어 내가 그였다면 나 역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